하늘이 무너져 내릴 듯한 폭풍우였다. 검은 구름이 도시의 불빛을 삼켜버렸고 빗줄기는 마치 거대한 채찍처럼 아스팔트 위를 내리쳤다. 고아라는 흠뻑 젖은 서류 가방을 품에 꼭 안은 채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를 위태롭게 달리고 있었다. 오늘 면접은 그녀의 가족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지만 짓궂은 운명은 그 작은 희망마저 앗아가려는 듯했다. 그녀의 낡은 구두는 이미 물을 가득 머금어 걸음을 옮길 때마다 첨벙거리는 소리를 냈다. 병원에 계신 어머니의 얼굴과 아직 어린 동생 유라의 얼굴이 빗줄기 속에서 어른거렸다. 아라는 이를 악물었다.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다. 어떻게든 이 지독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야만 했다. 바로 그때 그녀의 귓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마찰음이 울려 퍼졌다. 끼익, 쾅, 무언가 부서지고 튕겨나가는 굉음이 폭우 소리를 뚫고 터져나왔다. 아라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소리가 난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자 저 멀리 도로의 굽은 길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처참하게 찌그러져 있는 것이 보였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깨진 헤드라이트 불빛이 절망적으로 깜빡였다. 순간 아라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그냥 지나쳐야 할까? 위험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차 안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신음소리가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녀는 망설였다. 하지만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이었다. 결국 그녀의 선한 본성이 두려움을 이겼다. 아라는 서류 가방을 길가에 내던지고 망가진 차를 향해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상황은 더욱 끔찍했다. 차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었고 운전석에는 한 남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남자의 이마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려 잘생긴 얼굴을 적시고 있었다. 그의 값비싼 양복은 찢어지고 더럽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족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아라는 온 힘을 다해 구부러진 차문을 잡아당겼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문이 겨우 조금 열렸다. 아라는 좁은 틈으로 몸을 밀어넣어 남자의 안전벨트를 풀었다. 남자는 의식이 거의 없었지만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고 있었다. 정신 차리세요. 제발 정신 좀 차려보세요. 그녀가 소리쳤지만 그는 대답이 없었다. 남자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숨소리는 가팠다. 이대로 두면 정말 위험했다. 아라는 자신의 연약한 어깨로 거구의 남자를 부축해 차 밖으로 끌어냈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다. 이대로 비를 맞게 할 수는 없었다. 주위를 둘러보던 아라의 눈에 언덕 위에 희미하게 보이는 낡은 오두막이 들어왔다. 적이라면 일단 비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남자를 거의 끌다시피 하며 필사적으로 언덕을 올랐다. 오두막은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듯 보였다.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고 안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다. 아라는 남자를 낡은 소파 위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그리고는 자신의 셔츠 소매를 찢어 그의 이마에 난 상처를 지혈하기 시작했다. 남자는 높은 열과 고통 속에서 계속 헛소리를 했다. 그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입술은 무언가를 애타게 찾고 있었다. 물 좀. 남자의 갈라진 입술에서 나온 작은 속삭임이었다. 아라는 오두막 안을 뒤져 낡은 컵 하나를 찾아냈고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 그에게 먹였다. 차가운 물이 입술에 닿자 남자는 잠시 정신이 드는 듯했다. 그는 희미하게 눈을 떠 자신을 간호하고 있는 낯선 여자를 바라보았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그녀의 까만 눈동자는 유난히 반짝였다. 남자의 이름은 강민준, 진성그룹의 젊은 총수였다. 그는 중요한 계약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브레이크 고장으로 사고를 당했다.
그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낯선 여인의 따뜻한 손길이 그를 현실로 붙잡고 있었다. 그는 무어라 말을 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를 움켜쥐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강씨 가문의 대를 이어온 장자에게만 물려주는 갑오였다. 그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 목걸이를 벗어 아라의 손에 쥐어주었다. 섬세한 백금 체인의 작은 불사조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진 목걸이였다. 그의 뜨거운 손이 그녀의 차가운 손을 감쌌다. 이걸 가져요. 반드시 보답하겠소.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은 분명하게 전달되었다. 아라는 당황해서 손을 빼려고 했다. 이러지 마세요.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남자는 고집스럽게 목걸이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고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의 숨소리가 조금은 안정을 찾은 듯했다. 밤새도록 아라는 그의 곁을 지켰다. 젖은 옷을 짜서 그의 이마에 올려 열을 내리게 했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 그를 덮어주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폭풍우가 울부짖었지만 작은 오두막 안은 묘한 평온함이 감돌았다. 아라는 잠든 남자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끔찍한 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는 강인함과 고귀함이 깃들어 있었다. 날이 밝아오자 거짓말처럼 비가 그쳤다. 아침 햇살이 오두막에 깨진 창문 틈으로 비집고 들어와 잠든 남자의 얼굴을 비췄다. 그의 상태는 어젯밤보다 훨씬 나아 보였다. 그때 아라의 주머니 속에서 낡은 핸드폰이 진동했다. 병원이었다. 어머니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다는 다급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라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이 남자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 하지만 어머니가 위급했다. 그녀는 잠든 남자를 잠시 바라보다가 그의 곁에 자신이 밤새 짠 물수건을 다시 한번 올려주고 조용히 오두막을 나섰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그가 쥐어준 불사조 목걸이가 남아 있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은 챙겨야 했다. 병원으로 달려간 아라는 다행히 위기를 넘긴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며칠간의 긴장과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녹초가 되어 침대에 쓰러졌다. 그때 방으로 그녀의 동생 고유라가 들어왔다. 유라는 언니의 지친 모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의 손에 들린 반짝이는 무언가의 시선을 고정했다. 언니, 그게 뭐야? 엄청 예쁘다. 유라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탐욕이 묻어났다. 아라는 피곤한 목소리로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대충 설명했다. 차 사고, 다친 남자, 그리고 그가 고맙다며 쥐어준 목걸이. 유라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을 반짝였다. 그녀는 목걸이를 자기 손에 올려놓고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평범한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남자 이름이나 연락처는 알아? 이렇게 비싼 걸 줬는데 엄청난 부자인 게 틀림없어. 유라가 캐물었다. 아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정신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물어봤어. 그냥 사람을 구한 것뿐이야. 그녀는 목걸이를 돌려받아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그저 우연히 겪은 하룻밤의 사건으로 치부하고 싶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몇 주가 지났을 무렵 아라는 몸에 이상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속이 메스꺼웠고 전에 없던 피로감이 몰려왔다. 설마 하는 마음에 찾은 작은 병원에서 그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임신이었다. 의사의 말이 그녀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다. 그날 밤 그 폭풍우 속의 하룻밤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이다. 아라는 절망했다. 아버지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를 자신이 없었다. 가난한 집안 형편의 짐이 될 수는 없었다. 아이의 아버지를 찾아야 할까? 하지만 그녀는 그의 이름조차 몰랐다. 그저 그가 남긴 목걸이 하나가 전부였다. 깊은 고민 끝에 그녀는 이 모든 사실을 가슴에 묻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조용히 서울을 떠나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시골 마을로 향했다. 그곳에서 혼자 아이를 낳아 기르기로 한 것이다. 한편 아라가 떠난 후 유라는 언니의 서랍에서 그 불사조 목걸이를 몰래 꺼내보곤 했다. 그리고 며칠 뒤 신문 일면을 장식한 기사를 보게 되었다. 진성그룹의 강민준 총수가 의문의 교통사고 후 극적으로 구조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기사 속 남자의 얼굴은 아라가 묘사했던 그 남자와 정확히 일치했다. 유라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하나의 악랄한 계획이 스쳐 지나갔다. 언니의 인생, 그리고 그 남자의 인생까지도 통째로 훔쳐버릴 무서운 계획이었다. 5년이라는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갔다. 강산이 변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고, 한 사람의 운명을 통째로 뒤바꿔 놓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었다. 고아라는 5년 만에 다시 서울 땅을 밟았다. 그녀의 옆에는 작고 하얀 손을 꼭 잡은 그녀의 세상 전부인 아들 강민우가 서 있었다. 아이는 처음 보는 거대한 도시의 풍경에 호기심 가득한 눈을 반짝였다. 엄마, 저기 봐. 빌딩이 하늘에 닿을 것 같아. 민우의 맑은 목소리가 소란스러운 서울역의 소음 속에서도 유난히 청아하게 들렸다. 아라는 아들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민우는 선천적인 심장병을 앓고 있었다. 시골의 작은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는 말에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서울의 큰 병원을 찾은 것이었다. 수술비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다. 지난 5년간 닥치는 대로 일하며 모은 돈은 턱없이 부족했다. 아라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구해야만 했다. 그녀의 아들 민우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수 있었다. 그것이 그녀가 다시 이 삭막한 도시로 돌아온 유일한 이유였다. 그녀는 잠시 머물 곳을 마련해준 옛 이웃에게 민우를 맡기고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광화문 광장의 거대한 전광판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진성그룹의 최신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라는 무심코 그 화면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화면 속에는 5년 전 그날 밤 자신이 구해줬던 그 남자가 서 있었다. 세월은 그를 더욱 깊고 강인한 남자로 만들어 놓았지만 날카로운 콧날과 깊은 눈매는 여전했다. 강민준, 진성그룹의 총수, 그의 옆에는 화사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팔짱을 끼고 있었다. 아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 바로 자신의 동생 고유라였다. 전광판 하단에는 선명한 글씨가 떠 있었다. 진성그룹 강민준, 총수, 5년 전 자신을 구해준 운명의 여인과 전격 약혼. 세상의 모든 소리가 아득해지고 아라의 머릿속은 텅 비어버렸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도 몰랐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유라가, 내 동생 유라가 어떻게 그의 곁에 있는 거지? 운명의 여인, 그건 바로 나인데. 아라의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배신감과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유라의 번호를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예전과는 전혀 다른 차갑고 세련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라는 언니의 갑작스러운 연락에 놀란 듯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자신이 머무는 오피스텔 주소를 알려주었다.
아라는 택시를 잡아타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택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화려한 풍경은 조금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라를 만나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유라의 오피스텔은 서울의 중심가에 위치한 최고급 주상복합 건물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나온 유라의 모습은 5년 전의 촌스러운 시골 소녀가 아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한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는 아라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 섞인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이네, 언니. 행색이 말이 아니네. 그동안 고생 좀 했나 봐. 아라는 유라의 조롱에 대꾸할 기력도 없었다. 그녀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왜 강민준 씨 옆에 있는 거야? 5년 전 그 사람을 구한 건 나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유라는 태연했다. 그녀는 아라를 거실의 고급 소파로 안내하며 와인 한 잔을 따랐다. 마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한 여유로운 태도였다. 언니, 세상은 기회를 잡는 사람의 것이야. 언니는 그 엄청난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멍청하게 놓쳐버렸지. 유라가 와인잔을 흔들며 말했다. 나는 단지 언니가 버린 기회를 주었을 뿐이야. 그날 언니가 서랍에 넣어둔 그 목걸이,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 내가 그 목걸이를 들고 민준 씨를 찾아갔을 때 그는 나를 한치의 의심도 없이 자신의 은인으로 믿어줬어. 아라는 유라의 뻔뻔한 태도에 할 말을 잃었다. 어떻게 가족의 연을 끊고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넌 내 인생을 훔쳤어. 내 모든 걸 앗아갔다고. 아라가 절규했다. 유라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는 잔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다. 훔쳐? 웃기지 마. 이건 내 능력이야. 언니처럼 바보같이 착해 빠져서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 당장 민준 씨에게 가서 모든 사실을 말할 거야. 네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전부 다 밝혀내겠어. 아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그러자 유라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 한마디는 아라의 모든 움직임을 멈추게 만들었다. 그래, 가서 말해봐. 대신 언니 아들 민우라고 했나? 그 아픈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는 나도 장담 못해. 아라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유라가 민우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심지어 아이가 아프다는 사실까지도. 네가 어떻게 민우를. 그녀의 목소리가 공포로 잠겼다. 유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소파의 등을 기댔다. 내가 지난 5년간 놀고만 있었을 것 같아? 언니가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그 아이, 강민준이랑 꼭 닮았던데. 언니가 가서 진실을 밝히면 그 아이는 사생아가 되는 거고, 나는 졸지의 조카를 사생아로 만든 파렴치한 이모가 되겠지. 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라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언니의 귓가에 뱀처럼 속삭였다. 아픈 아이를 데리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고 싶지 않으면 그냥 지금처럼 조용히 살아. 내가 가끔씩 돈은 보내줄 테니 만약 내 심기를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글쎄, 사람 하나 없애는 거 요즘 세상에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 그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아라는 권세의 힘이 빠져나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동생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잔인한 협박이었다. 유라는 더 이상 그녀가 알던 동생이 아니었다.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 찬 괴물일 뿐이었다. 아들은 아라의 유일한 약점이었고 유라는 그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그녀는 어떤 굴욕도 참아낼 수 있었다. 결국 아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유라의 집에서 쫓겨나듯 나왔다.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눈물로 번져 보였다. 억울하고 분했지만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민우가 있는 이웃집으로 향했다. 잠든 아들의 얼굴을 보자 그녀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유라의 협박에 굴복해서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여서도 안 되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지켜야 할 아이가 있었다. 유라와 강민준, 그리고 거대한 진성그룹을 상대로 싸우려면 힘이 필요했다. 돈과 힘, 지금의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적을 이기려면 적의 심장부로 들어가야 한다고. 그녀는 자신의 유일한 무기인 디자인 실력을 떠올렸다. 진성그룹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의 시작점이었다. 고유라의 협박은 고아라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강인한 생존 본능을 일깨웠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만 흘리는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아들을 지켜야 하는 엄마였고 빼앗긴 자신의 자리를 되찾아야 하는 전사였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진성그룹에 입사하는 것이었다. 그곳은 적의 심장이자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의 땅이었다. 아라는 지난 5년간 시골에서 작은 디자인 외주 작업을 하며 실력을 갈고 닦았다. 그녀의 포트폴리오는 비록 화려한 경력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았지만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섬세한 표현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진성그룹의 디자인 철학과 최근 프로젝트들을 분석했다. 그리고 진성그룹이 추구하는 가치와 자신의 디자인 세계를 완벽하게 결합한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냈다. 진성그룹의 신입 디자이너 채용 공고는 그야말로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웠다.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모두 몰려들었다. 아라는 서류 전형에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것은 작은 희망의 불씨였다. 그녀는 2차, 3차에 걸친 실무평가와 심층 면접까지 모든 관문을 자신의 실력 하나만으로 뚫고 나갔다. 최종 면접날, 아라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진성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섰다. 하늘을 찌를 듯이 솟은 유리 건물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권력처럼 보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안으로 들어섰다. 면접실에는 강민준을 제외한 디자인팀의 최고 임원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날카로운 질문 속에서도 아라는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디자인 철학을 설명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절박함과 함께 자신감이 서려 있었다. 고아라 씨, 디자인 총괄 본부장이 그녀의 포트폴리오를 넘기며 말했다. 경력은 부족하지만 당신의 디자인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군요. 우리는 그런 인재를 찾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라는 최종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기쁨도 잠시, 그녀는 이제부터 시작될 진짜 전쟁을 예감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민우의 수술비를 벌고 유라의 거짓을 밝혀내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었다. 진성그룹 디자인 전략 1팀으로 출근한 첫날, 아라는 사무실의 낯선 공기에 적응해야 했다. 동료들은 그녀에게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지만 쉽게 마음을 열지는 않았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모든 직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요란한 구두 소리와 함께 등장한 사람은 바로 고유라였다. 그녀는 공식적인 직책도 없었지만 총수의 약혼녀라는 직함은 그 어떤 권력보다 강력했다. 유라는 신입사원인 아라를 발견하고는 마치 먹잇감을 찾은 맹수처럼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모든 직원이 듣는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시골에서 올라온 우리 언니 아니야? 이런 데는 어떻게 들어왔대? 역시 사람은 능력이 아니라 운이 좋아야 하나 봐. 그녀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아라에게로 쏠렸다.
동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총수 약혼녀의 언니. 하지만 행색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신입사원. 흥미로운 가십거리였다. 아라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고유라 씨. 저는 오늘부터 디자인 전략 1팀에서 근무하게 된 신입사원 고아라입니다.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입사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차분하고 당당한 태도에 유라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자신에게 쩔쩔매며 빌기를 바랐는데 예상 밖의 반응이었다. 유라는 분한 마음에 입술을 깨물며 아라에게 서류 뭉치를 던지듯 안겨주었다. 신입이면 신입답게 굴어. 여기 있는 자료들 오늘 퇴근 시간 전까지 전부 복사하고 정리해서 각 팀에 배포해. 알았어? 그것은 명백히 신입에게 시킬 일이 아니었다. 노골적인 괴롭힘의 시작이었다. 아라는 묵묵히 서류를 받아들었다. 반박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유라를 기쁘게 할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다. 그날 이후 유라의 괴롭힘은 계속되었다. 커피 심부름은 기본이었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뒤집어 씌우거나 밤샘 작업을 해야만 하는 힘든 프로젝트에 일부러 그녀를 배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라는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뎌냈다. 오히려 그녀는 유라가 던져주는 힘든 과제들을 완벽하게 수행해내며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였다. 그녀의 성실함과 뛰어난 실력의 동료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특히 디자인 1팀의 팀장은 아라의 재능을 일찌감치 알아보고 그녀를 남몰래 돕기도 했다. 유라의 입김이 닿지 않는 중요한 리서치 업무를 맡기는 시기였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아라는 팀장의 지시로 중요한 자료를 들고 임원 회의실로 향하고 있었다. 복도를 꺾어 돌던 순간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사람과 부딪히고 말았다. 아라의 손에 있던 서류들이 공중으로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숙여 사과하며 서류를 줍기 시작했다. 그때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의 머리 위에서 들려왔다. 괜찮소. 고개를 들자 그곳에는 강민준이 서 있었다. 비서 몇 명을 대동한 채였다. 5년 만에 첫 만남.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다. 그의 깊은 눈동자가 자신을 내려다보는 순간 아라의 심장은 그대로 멈추는 것 같았다. 그날 밤의 기억, 폭풍우 소리, 그의 뜨거웠던 손길,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되살아났다. 강민준 역시 자신과 부딪힌 여직원을 무심코 바라보다가 순간 미간을 찌푸렸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낯이 익었다. 특히 공포와 슬픔, 그리고 그리움이 뒤섞인 듯한 그녀의 까만 눈동자가 그의 뇌리에 기묘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떨어진 서류 한 장을 주워 그녀에게 건넸다. 손가락이 스치는 찰나의 순간 알 수 없는 전류가 흐르는 듯했다. 신입사원인가? 그의 질문에 아라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다. 네, 오늘, 아니, 이번에 입사한 고아라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그의 입에서 어떻게 들릴지 두려웠다. 하지만 그는 별다른 반응 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조심하도록.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비서들과 함께 자신의 길을 갔다. 아라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 아라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야근을 했다. 낮에 있었던 강민준과의 만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를 다시 보니 그에 대한 감정이 단순히 아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짧은 하룻밤의 인연이 그녀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던 것이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이제 유라가 있었다. 자신이 끼어들 자리는 없었다.
한편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온 강민주는 좀처럼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낮에 마주쳤던 고아라라는 신입사원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약혼 여인 고유라의 언니라고 했다. 그런데 왜 자매가 저렇게 다른 느낌일까? 유라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강인함과 슬픔이 그녀의 눈빛에 공존하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익숙함이 그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비서를 불러 나지막이 지시했다. 오늘 마주쳤던 신입사원 고아라 씨, 인사 기록 카드 좀 가져와 보게. 강민주는 자신의 집무실 책상에 앉아 비서가 가져온 고아라의 인사 기록 카드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서류 속의 그녀는 지극히 평범했다. 지방에 이름 없는 대학, 몇 년간의 공백, 그리고 시골의 작은 회사에서 일한 짧은 경력. 서류상으로는 진성그룹의 치열한 경쟁을 뚫을 만한 특별한 점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뇌리에는 복도에서 마주쳤던 그녀의 강렬한 눈빛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서류가 말해주는 그녀와 자신이 직접 본 그녀 사이의 괴리감이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특히 가족 관계란에 적힌 고유라 동생이라는 글자가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자신의 약혼 여인 유라와는 너무나도 다른 느낌의 여자였다. 유라가 화려하게 피어난 장미라면 아라는 거친 들판에서도 꿋꿋하게 피어나는 들꽃 같았다. 그는 알 수 없는 찝찝함에 서류를 덮었다. 그날 저녁 그는 유라와 함께 약혼식에 입을 예복을 고르기 위해 최고급 드레스샵을 찾았다. 유라는 물 만난 고기처럼 수억 원을 호가하는 드레스들 사이를 오가며 즐거워했다. 그녀는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며 거울 앞에서 떠날 줄을 몰랐다. 민준 씨, 이거 어때? 나한테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역시 사람은 비싼 옷을 입어야 태가 난다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탐욕으로 반짝였다. 민주는 소파에 앉아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문득 5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다. 의식이 흐릿한 가운데 자신을 간호하던 여인의 모습. 그녀는 자신의 낡은 셔츠를 망설임 없이 찢어 피를 닦아주었다. 그 손길은 투박했지만 따뜻했고 그 행동에는 어떤 계산도 없었다. 지금 눈앞에서 돈의 가치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유라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민준 씨, 내 말 듣고 있어? 유라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그의 상념을 깨뜨렸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유라 씨, 그날 밤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옷을 입고 있었소? 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유라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녀는 지난 5년간 수십 번도 더 리허설했던 거짓말을 능숙하게 내뱉었다. 갑자기 그건 왜 물어? 그날은 너무 경황이 없어서 아마 베이지색 원피스였던 것 같아. 맞다. 내가 아끼던 옷인데 그날 피가 묻어서 다 버렸잖아. 민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기억 속 여인은 분명 검소한 셔츠와 바지 차림이었다. 사소한 불일치였지만 그의 마음에 던져진 의심의 돌멩이는 작지만 선명한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는 유라의 천박함과 속물적인 태도가 단지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이라고 애써 생각해왔다. 하지만 은인이라는 타이틀 뒤에 숨겨진 그녀의 본성이 점점 더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며칠 뒤 진성그룹의 차세대 주력 상품이 될 스마트 홈 기기의 디자인 시안을 결정하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열렸다. 회장인 강민준도 직접 참석했다. 여러 팀이 나와 발표를 했지만 그의 표정은 시종일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안전하고 지루한 아이디어들 뿐이었다. 바로 그때 마지막 순서로 디자인 전략 1팀이 단상 위로 올라왔다. 발표자는 신입사원인 고아라였다. 그녀는 조금 긴장한 듯 보였지만 마이크를 잡자 언제 그랬냐는 듯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변했다. 그녀는
기존의 기술 중심적인 디자인에서 벗어나 가족의 온기라는 감성적인 가치를 담아낸 새로운 컨셉을 제시했다. 그녀의 설명은 논리 정연했고 그녀가 보여주는 시안들은 하나같이 혁신적이고 아름다웠다. 회의실에 모인 모든 임원들이 그녀의 발표에 빠져들었다. 강민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주시했다. 그녀는 단순히 디자인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기술과 인간이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서류 속에 평범한 신입사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보석이었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그 자체로 빛을 내는 원석. 발표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아라가 그의 앞을 지나갈 때였다. 그녀에게서 은은한 라벤더 향기가 풍겨왔다. 그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 번개가 내리쳤다. 잊고 있던 기억의 조각. 그날 밤 자신을 간호해주던 여인에게서 나던 향기가 바로 이 라벤더 향이었다. 비 냄새와 흙 냄새, 그리고 피 냄새 속에서 유일하게 그의 고통을 진정시켜 주었던 그 향기. 그는 왜 지금껏 약혼 여인 유라에게서는 단 한 번도 이 향기를 맡아본 적이 없는지 의아했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가는 순간이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모든 팀이 퇴장한 뒤 그는 유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방금 끝난 디자인 발표회에 대해 이야기했다. 오늘 신제품 디자인 시안 발표가 있었는데 아주 인상적인 안이 하나 나왔소. 가족의 온기라는 컨셉이었는데 유라 씨 생각은 어떻소? 전화기 너머 유라는 디자인의 디자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민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아는 척을 했다. 아, 그거요? 별로던데요. 너무 감성팔이 아닌가? 우리 진성그룹 제품은 좀 더 차갑고 세련된 이미지를 유지해야죠. 그녀의 대답은 민준의 의심에 쐐기를 박았다. 그녀는 아무것도 몰랐다. 5년 전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맞다면 최소한 비슷한 감성과 취향을 가져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면에서 정반대였다. 그날 이후 민주는 충직한 김 비서에게 비밀스러운 지시를 내렸다. 고유라 씨와 고아라 씨 두 사람의 5년 전 행적을 아주 자세하게 다시 조사해주게. 특히 내 사고가 있었던 날을 전후로 공식적인 방법 말고 자네 개인 라인을 총동원해서 아무도 모르게 진행하게. 김 비서는 총수의 굳은 표정을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민주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감과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기로 했다. 그에게는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가 필요했다. 그는 매일 밤 자신의 집무실에서 그 불사조 목걸이를 꺼내보았다. 유라가 자신의 목에 걸고 다니는 바로 그 목걸이. 그는 의식이 돌아왔을 때 유라가 그 목걸이를 들고 나타나 자신을 구했다고 말했을 때 상황을 복기했다. 그때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아무런 의심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그는 어둠 속에서 그 목걸이를 자신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 목걸이를 자신에게 건네주던 그 손을 기억해내려 애썼다. 그 손은 분명 작고 어딘가 거칠었지만 따뜻한 손이었다. 유라의 부드럽고 화려하게 관리된 손과는 전혀 달랐다. 오히려 오늘 복도에서 스쳤던 고아라의 희고 가느다란 손과 더 닮아 있는 것 같았다.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고 그 그림은 끔찍한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고아라의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은 디자인팀 내에서 그녀의 입지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동시에 고유라의 심기를 정면으로 건드린 꼴이 되었다. 유라는 언니가 자신의 발밑에서 조용히 일만 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아라는 그녀의 예상을 뛰어넘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였고
심지어 강민준의 관심까지 끌었다. 위기감을 느낀 유라는 아라를 회사에서 내쫓기 위한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첫 번째 계획은 디자인 도용이었다. 유라는 아라가 현재 진행 중인 다음 시즌 주력 제품의 디자인 시안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총수의 약혼녀라는 직위를 이용해 심야 시간에 사무실에 남아 아라의 컴퓨터를 몰래 켰다. 그리고는 아직 미완성 단계인 아라의 디자인 파일을 자신의 USB의 통째로 복사했다. 그녀는 그것을 조금만 수정해서 자신의 작품인 양 발표할 생각이었다. 며칠 뒤 주간 디자인 회의에서 유라는 자신이 밤새워 작업했다며 하나의 디자인 시안을 발표했다. 그것은 아라가 구상했던 디자인과 거의 흡사했다. 몇몇 팀원들은 며칠 전 아라의 스케치에서 본 것과 비슷하다고 느꼈지만 감히 총수의 약혼녀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유라는 의기양양하게 아라를 쳐다보며 승자의 미소를 지었다. 이제 아라가 표절 시비에 휘말려 쫓겨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라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실 유라가 자신의 컴퓨터에 접근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다. 항상 무언가 노리고 있는 유라의 성격을 알기에 그녀는 중요한 파일에 자신만이 알 수 있는 디지털 워터마크를 숨겨두었던 것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유라 씨의 디자인, 정말 훌륭하군요. 그런데 혹시 이 디자인의 핵심 컨셉을 담은 히든 레이어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유라는 히든 레이어라는 전문 용어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디자인을 훔쳤을 뿐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나 기술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아라는 자신의 컴퓨터를 회의실 화면에 연결했다. 그리고 자신이 작업한 원본 파일을 열어 디자인의 핵심 철학이 담겨 있는 숨겨진 레이어를 모두에게 공개했다. 그것은 유라가 보여준 얕은 디자인과는 차원이 다른 깊이를 가지고 있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누가 진짜 창작자인지는 명백해졌다. 유라는 모든 사람 앞에서 망신을 당했고 그녀를 바라보는 동료들의 시선은 경멸로 가득 찼다. 이 모든 상황을 회의실 한쪽에서 지켜보고 있던 강민주는 말없이 주먹을 쥐었다. 그는 아라의 침착하고 지적인 대응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동시에 유라의 비열하고 추악한 행동에 대한 혐오감이 치밀어 올랐다. 한편 강민준의 비밀 지시를 받은 김 비서의 조사는 조용하지만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는 5년 전 강민준의 사고 당일 고유라의 행적을 추적했다. 그리고 어렵지 않게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그날 밤 유라는 강남의 한 클럽에서 친구들과 파티를 벌이고 있었고 그녀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과 통화 기록이 그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사고 현장과는 수십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이었다. 김 비서는 이 사실을 강민준에게 보고했다. 보고를 받는 민준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제 모든 것이 확실해졌다. 고유라는 자신을 구한 은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속여온 희대의 사기꾼이었다. 분노가 그의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그는 이성을 잃지 않았다. 그는 아직 아라가 진짜 은인이라는 확증은 없었다. 그리고 유라가 왜 어떻게 이런 엄청난 사기극을 벌일 수 있었는지 그 배후까지 모두 밝혀내야 했다. 디자인 도용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유라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그녀는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래서 더욱 악랄하고 위험한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다. 바로 아라에게 산업 스파이라는 누명을 씌우는 것이었다. 그녀는 해커를 고용해 아라의 회사 이메일 계정으로 경쟁사의 신제품 기밀 정보를 유출한 것처럼 조작된 이메일을 심어놓았다. 며칠 후 회사의 보안팀이 정보 유출 정황을 포착했고
모든 증거는 고아라를 가리키고 있었다. 산업 스파이 행위는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중범죄였다. 즉시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고 아라는 순식간에 회사 기밀을 팔아넘긴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렸다. 동정적인 시선을 보내던 동료들마저 그녀에게서 등을 돌렸다. 유라는 이번에야말로 아라를 완전히 끝장낼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하지만 아라는 이번에도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씌워진 억울한 누명 앞에서 침착하게 대응했다. 그녀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조작된 이메일의 발신 IP 주소와 접속 시간 기록을 정밀하게 분석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시간에 회사 외부에서 접속한 기록이 없으며 해당 이메일이 자신의 평소 업무 패턴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강민주는 즉시 내부 감사팀에 직접 지시를 내렸다. 이번 정보 유출 사건 한치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재조사하도록, 편견을 버리고 원점에서부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게. 그의 이 지시는 사실상 징계위원회의 성급한 결정을 막고 아라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조치였다. 그는 아라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 결국 내부 감사팀의 정밀 조사 끝에 해당 이메일이 외부의 특정 IP를 통해 심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그 IP를 추적한 결과 유라가 고용한 흥신소 해커의 사무실로 연결되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아라는 누명을 벗었지만 회사는 발칵 뒤집혔다. 총수의 약혼녀가 신입사원을 모함하기 위해 회사의 기밀 정보를 이용해 자작극을 벌였다는 사실은 엄청난 스캔들이었다. 유라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발등을 찍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녀는 강민준에게 찾아가 눈물로 호소했지만 그를 바라보는 민준의 눈빛은 경멸 그 자체였다. 사건은 조용히 무마되었지만 이 일을 계기로 강민준과 유라의 관계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겼다. 아라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했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방어만으로는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낼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그녀가 반격에 나설 차례였다. 고아라에게 산업 스파이라는 누명을 씌우려던 고유라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회사 내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아라의 결백이 증명되자 그녀의 능력과 강직한 성품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반대로 유라를 향한 시선은 차가워졌다. 강민주는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유라를 대하는 그의 태도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냉랭해졌다. 이러한 분위기를 쇄신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진성그룹은 창립 기념일을 맞아 대규모 가족 행사를 기획했다. 장소는 국내 최대 규모의 놀이공원이었다. 모든 직원이 가족과 함께 참여하여 즐거운 하루를 보내는 것이 행사의 취지였다. 아라는 처음에는 참석할 생각이 없었다. 민우를 그런 공개적인 장소에, 특히 강민준과 고유라가 있는 곳에 데려가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의 계획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행사 당일 아침 민우를 돌봐주기로 했던 이웃집 할머니가 급한 집안일로 약속을 취소하게 된 것이다. 갑작스럽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진 아라는 결국 민우를 데리고 행사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민우에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절대로 손을 놓치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다짐을 받았다. 놀이공원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진성그룹의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한데 어우러져 웃고 떠드는 활기찬 분위기였다. 민우는 태어나서 처음 와보는 놀이공원의 화려한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라는 아들의 들뜬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에 계속 주위를 경계했다. 그녀는 최대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구석진 곳으로만 다녔다.
그녀의 눈에 저 멀리 단상 위에서 직원들에게 인사말을 건네는 강민준과 그 옆에서 우아한 척 미소를 짓고 있는 유라의 모습이 들어왔다. 아라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에 서둘러 몸을 숨겼다. 하지만 민우의 시선은 다른 곳에 꽂혀 있었다. 바로 커다란 솜사탕을 파는 가판대였다. 엄마, 나 저거 사주면 안 돼요? 민우가 간절한 눈빛으로 졸랐다. 아라는 잠시 망설였지만 아들의 애원하는 얼굴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가 잠시 지갑을 꺼내기 위해 민우의 손을 놓은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다. 화려한 퍼레이드 행렬이 요란한 음악과 함께 그들 옆을 지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그 혼란스러운 틈에 민우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풍선을 놓치고 말았다. 풍선은 바람을 타고 날아갔고 아이는 그것을 잡기 위해 무작정 인파 속으로 뛰어들었다. 민우야, 아라가 소리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군중의 함성에 묻혀버렸다. 순식간에 아들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아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미친 듯이 사람들을 해치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유라가 했던 끔찍한 협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한편 강민주는 형식적인 행사에 지쳐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인파를 벗어나 한적한 벤치를 찾고 있었다. 유라의 가식적인 행동을 계속 보고 있는 것이 역겨웠기 때문이다. 그때 그의 바짓가랑이를 누군가 잡아당겼다. 고개를 숙이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서럽게 울고 있는 작은 남자아이가 보였다. 아이는 엄마를 잃어버린 모양이었다. 꼬마야, 왜 우니? 엄마 잃어버렸어. 그는 무심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숙였다. 그리고 아이의 얼굴을 제대로 본 순간 강민주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아이의 얼굴은 마치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 같았다. 자신과 똑 닮은 눈매, 오똑한 코, 그리고 고집스러워 보이는 인매까지. 그의 머릿속이 거대한 망치로 맞은 듯 멍해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아이에게 물었다. 이름이 뭐니?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훌쩍이며 대답했다. 민우요. 강씨. 자신의 성과 같은 성이었다. 민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몇 살이야? 5살이요. 5살. 자신의 사고가 있었던 해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뺨을 감쌌다.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혈연의 끌림이 그의 온몸에 전율을 일으켰다. 이 아이는 자신의 아들이었다. 바로 그때 저 멀리서 애타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우야, 강민우. 목소리의 주인공은 고아라였다. 그녀는 아들을 발견하고 안도했지만 아들이 함께 있는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그대로 얼어붙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황급히 달려와 민우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았다. 그녀의 눈에는 안도감과 함께 극심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민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아라의 겁에 질린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반응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낮고 잠긴 목소리로 물었다. 이 아이, 고아라 씨, 아들입니까? 아라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아이를 더욱 세게 껴안을 뿐이었다. 민준이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왜 이 아이의 성이 강씨인 거죠? 왜 내 어릴 적 얼굴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의 추궁에 아라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바로 그때 그들의 팽팽한 대치 상황을 깨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 씨,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고유라였다. 그녀는 민준을 찾아다니다가 세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발견한 것이었다. 그리고 민우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유라의 등장은 아라에게 도망칠 기회를 주었다. 그녀는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민우를 안고 돌아서서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잠깐 서요, 고아라 씨. 내 말 들어요. 뒤에서 민준이 외쳤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민준은 그녀를 뒤쫓으려 했지만 유라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민준 씨, 저 언니 왜 저래? 저 애는 누구야? 민준은 자신을 붙잡는 유라의 손을 뿌리치며 싸늘하게 말했다. 방금 당신이 놓친 게 뭔지 알아? 당신이 지난 5년간 나한테서 빼앗아간 내 아들이었소.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유라의 변명을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인파 속으로 사라져가는 아라와 민우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다. 그것은 바로 살아 숨쉬는 자신의 아들이라는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였다. 놀이공원에서 돌아온 강민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온몸에서는 이전에 없던 차가운 분노와 견딜 수 없는 슬픔이 뒤섞여 뿜어져 나왔다. 그는 자신을 따라와 변명을 늘어놓으려는 고유라를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며 한마디를 내뱉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그 말 한마디에 유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민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차에 올라탔다. 그는 곧장 회사로 향했다. 텅 빈 회장실에 홀로 앉아 그는 지난 5년간의 시간을 되짚었다. 고유라라는 여자에게 완벽하게 속아온 자신의 어리석음과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에 태어나 홀로 힘겹게 자랐을 아들의 모습이 겹쳐지며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는 더 이상 감정적인 혼란에만 빠져 있을 수 없었다. 그에게는 명백하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했다. 그는 김 비서를 호출했다. 김 비서는 이미 놀이공원에서 있었던 일을 전해 듣고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민주는 지친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명령했다. 어떤 방법을 써도 좋으니 강민우라는 아이의 유전자 샘플을 구해오게. 머리카락이든 아이가 쓰던 컵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어.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최대한 신속하게 100%의 확신이 필요하네. 김 비서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총수의 고통을 이해했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정보망을 동원하여 아라와 민우가 사는 낡은 아파트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우가 매일 오후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논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는 믿을 수 있는 직원 한 명을 놀이터 시설 점검원으로 위장시켜 접근시켰다. 한편 아라는 그날 이후로 매일매일을 살얼음판 위를 걷는 심정으로 보냈다. 비밀이 탄로났다는 공포가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민우를 데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민우의 심장 수술 날짜는 다가오고 있었고 수술비는 아직 턱없이 부족했다. 그녀는 도망칠 수도 그렇다고 맞서 싸울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갇혀버렸다. 그녀는 매일 밤 잠든 아들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만 같았다. 5년 전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하다못해 연락처라도 남겼더라면 이 모든 비극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이제 곧 닥쳐올 폭풍을 예감하며 그저 아들만은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다. 이틀 뒤 김 비서가 강민준의 집무실을 찾았다. 그의 손에는 작은 지퍼백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민우가 놀이터에서 마셨던 주스컵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받아들고 국내 최고의 유전자 검사 기관에 직접 연락을 취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24시간. 그에게는 지옥처럼 긴 시간이었다.
마침내 결과가 나왔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가 담긴 서류 봉투를 열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침부 확률 99.999%라는 문구였다. 그는 눈을 감았다. 놀라움은 없었다.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 하지만 활자로 확인한 진실은 그의 가슴에 거대한 슬픔과 분노의 파도를 몰고 왔다. 그는 한참 동안이나 말없이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그날 저녁 민주는 아라가 사는 낡은 아파트를 직접 찾아갔다. 비서를 대동하지도 미리 연락을 하지도 않았다. 그는 권위적인 총수의 모습이 아닌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녀를 만나고 싶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연 아라는 문 앞에 서 있는 민준을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의 손에는 그녀에게도 익숙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민주는 그녀의 좁고 허름한 집 안으로 들어섰다. 집안은 가난했지만 곳곳에 아이를 향한 엄마의 애정이 깃들어 있었다. 벽에는 민우가 그린 삐뚤빼뚤한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작은 책상 위에는 동화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그는 식탁 의자에 조용히 앉아 아라에게 서류를 내밀었다. 이제 다 압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통이 배어 있었다. 아라는 서류를 받아보지도 않은 채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다. 민주는 그녀를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그가 지난 며칠간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다. 왜 말하지 않았소? 왜 혼자서 이 모든 짐을 짊어져야만 했소? 그의 원망 섞인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을 이해하려는 듯한 질문에 아라의 눈물샘이 터져버렸다. 그녀는 지난 5년간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모든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사고가 났던 그날 밤부터 병든 어머니 때문에 경황 없이 떠나야 했던 일,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고 느꼈던 절망과 두려움, 그리고 혼자서 아이를 낳고 기르며 겪어야 했던 수많은 고통까지,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유라의 배신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떻게 유라가 자신의 모든 것을 훔쳐갔는지, 그리고 민우를 해치겠다는 협박으로 자신의 입을 막아왔는지. 모든 이야기를 듣는 동안 민준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다. 아라에 대한 작은 원망마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깊은 연민과 미안함, 그리고 고유라를 향한 살인적인 분노만이 남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속인 것이 아니라 아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라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로 젖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미안하오.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사과였다. 더 일찍 당신을 찾아내지 못해서 미안하오. 당신과 우리 아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하오. 그는 아라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단호했다.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 거요. 고유라가 저지른 모든 거짓에 대해 죗값을 치르게 만들겠소. 그리고 우리 아들 민우의 자리도 되찾아줄 거요. 그러니 이제 나를 믿어주시오. 그것은 복수를 향한 선전포고이자 그의 진짜 가족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었다. 강민준의 약속은 고아라에게 큰 위안이 되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 뒤에 숨어 있기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지난 5년간 그녀를 지탱해온 것은 아들에 대한 모성애와 그녀 자신의 의지였다. 그렇기에 이 싸움의 마무리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짓고 싶었다. 그녀는 단순한 피해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빼앗긴 자신의 인생을 되찾는 주체적인 승리자가 되기를 원했다. 며칠 뒤 아라는 강민준과 그의 별장에서 비밀리에 만났다.
민주는 당장이라도 이사회를 소집해 고유라의 모든 만행을 폭로하고 약혼을 파기할 계획이었다. 그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라는 그의 계획에 반대했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그렇게 하면 유라는 동정표를 얻으려 할 거예요. 언니의 재능을 질투한 불쌍한 동생 코스프레를 하겠죠. 세상은 진실보다 더 자극적인 이야기를 좋아하니까요. 그녀의 말에는 뼈가 있었다. 민주는 아라의 통찰력에 놀라며 자신의 생각이 짧았음을 인정했다. 아라는 말을 이었다. 유라는 자신의 잘못으로 무너져야 해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의 탐욕과 어리석음 때문에 모든 사람 앞에서 추락해야만 해요. 그래야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테니까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차가운 지성과 불굴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은 단순한 피해자와 조력자가 아닌 공동의 목표를 가진 전략적 동반자가 되었다. 그들은 유라를 무너뜨리기 위한 완벽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무대는 바로 유라가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 삼으려 하는 진성그룹 신규 럭셔리 브랜드 론칭 프로젝트였다. 유라는 총수의 약혼녀라는 신분을 이용해 해당 프로젝트의 크리에이티브 총괄이라는 자신의 능력밖의 감투를 꿰차고 있었다. 아라의 계획은 치밀했다. 그녀는 먼저 유라의 신임을 얻고 경계심을 무너뜨리기로 했다.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유라에게 복종하기 시작했다. 유라가 회의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훔쳐 발표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의 성공을 칭찬하며 뒤에서 묵묵히 꾸준 일을 도맡아 했다. 유라는 마침내 언니를 길들이는데 성공했다고 믿으며 의기양양해졌다. 그렇게 유라가 완전히 방심했을 때 아라는 두 번째 미끼를 던졌다. 그녀는 브랜드 론칭 행사를 더욱 화려하게 만들 수 있다며 유럽에서 최근 명성을 얻고 있는 신진 디자인 에이전시와의 협업을 제안했다. 물론 그 에이전시는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였다. 아라가 강민준의 도움을 받아 서류상으로만 완벽하게 꾸며낸 가짜 회사였다. 하지만 화려한 포트폴리오와 그럴듯한 홈페이지에 유라는 완전히 매료되었다. 이 아르테미스라는 회사 정말 대단한데? 이런 곳을 어떻게 알았어? 유라가 탐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아라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제가 예전부터 눈여겨보던 곳입니다. 이 회사와 협업한다면 이번 론칭 행사는 전례 없는 성공을 거두고 고유라 총괄님의 명성 또한 전 세계로 뻗어나갈 겁니다. 전 세계적인 명성이라는 말에 유라는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제대로 된 실사나 검토 절차도 없이 아르테미스와의 계약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였다. 프로젝트의 막대한 예산이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갈 완벽한 판이 짜인 것이다. 강민주는 김 비서를 통해 계약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서류와 법적인 절차를 아무도 모르게 처리했다. 모든 이메일, 모든 계약서에는 유라의 친필 사인이 담겼고 모든 자금 이체 기록은 고스란히 증거로 축적되고 있었다. 계획의 마지막 단계는 유라의 탐욕을 극대화하여 스스로 덫에 걸려들게 만드는 것이었다. 아라는 아르테미스의 가짜 대표를 통해 유라에게 비밀스러운 제안을 하도록 만들었다. 계약금의 일부를 리베이트 형식으로 그녀의 개인 비밀 계좌로 보내주겠다는 달콤한 유혹이었다. 이미 수십억 원의 프로젝트 예산을 주무르며 돈의 맛을 알아버린 유라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치밀하게 짜인 거미줄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더 많은 돈과 성공에 대한 욕망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훔친 아이디어로 연일 칭찬을 받았고 거액의 돈이 자신의 비밀 계좌에 쌓이는 것을 보며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에 취해 있었다.
그녀는 아라가 여전히 자신의 발밑에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마침내 브랜드 론칭 행사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유라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게 빛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아라는 다시 강민준을 만났다. 그녀는 마지막 증거 자료를 그의 앞에 내밀었다. 그것은 아르테미스에서 유라의 스위스 비밀 계좌로 거액의 자금이 이체된 내역이 담긴 은행 명세서였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강민주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이 정도로도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엔 충분하오. 하지만 정말 이 방법으로 괜찮겠소? 당신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소. 그는 마지막까지 아라를 걱정했다. 아라는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독사를 잡으려면 독사의 심장을 찔러야죠. 제가 받은 상처에 대한 가장 확실한 치유는 가해자가 제 눈앞에서 완벽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이제 폭풍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진성그룹의 신규 럭셔리 브랜드 에테르노, 이털노의 론칭 행사는 대한민국 사교계의 모든 이목이 집중된 그야말로 세기의 이벤트였다. 국내외 언론과 VVIP들로 가득 찬 호텔 연회장은 화려함의 극치를 달렸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눈부신 다이아몬드 드레스를 입은 고유라가 있었다. 그녀는 오늘 밤의 주인공이었고 자신의 인생이 정점에 올랐음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녀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우아하게 미소 지었고 자신에게 쏟아지는 찬사와 부러움 섞인 시선을 온몸으로 즐겼다. 잠시 후 그녀는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서 단상 위에 올랐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그녀는 에테르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이 얼마나 많은 열정과 노력을 쏟았는지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물론 그 모든 것은 아라의 아이디어를 훔친 것이었지만 이제 그것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다. 저는 에테르노의 단순한 제품이 아닌 영원한 가치와 스토리를 담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연설이 절정에 다다르고 배경의 대형 스크린에 화려한 브랜드 홍보 영상이 상영될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며 검은 화면으로 바뀌었다. 장내가 순간 소란스러워졌다. 당황한 유라가 무대 뒤편을 향해 소리치려는 순간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옆쪽을 비췄다. 그곳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의 강민준이 서 있었다. 그는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와 어리둥절해 있는 유라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잠시 행사를 중단하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에테르노의 진정한 시작에 앞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끔찍한 거짓이 있습니다. 그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끼고 민준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그는 혐오스럽다는 듯 그녀를 뿌리쳤다. 그의 시선은 객석의 한 곳에 조용히 서 있는 고아라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정면을 향했다. 오늘 이 자리에 프로젝트 총괄로 서 있는 고유라 씨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뒤편의 대형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홍보 영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유라가 서명한 아르테미스와의 계약서 사본이었다. 곧이어 진성그룹의 자금이 아르테미스의 계좌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유라의 스위스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가는 은행 거래 내역이 선명하게 펼쳐졌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횡령의 증거였다. 장내는 충격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아니야, 저건 조작이야, 거짓말이야. 유라가 날카롭게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민준의 신호에 맞춰 고아라가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왔다. 유라는 아라의 등장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아라는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5년 전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날 밤의 진실을 담담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증언에 맞춰 스크린에는 유라가 아라를 협박하며 모든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의 음성 파형이 떠올랐다. 언니 아들, 그 아픈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는 나도 장담 못해. 유라의 잔인한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지자 사람들은 경악했다. 김 비서가 조사한 사고 당일 유라가 강남 클럽에 있었다는 알리바이 증거 자료까지 연이어 화면에 나타났다. 유라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녀의 화려했던 성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강민주는 무너진 유라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마이크에 대고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고유라 씨가 훔친 것은 돈과 명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5년 동안이나 빼앗아갔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스크린에는 마지막 증거가 나타났다. 바로 강민준과 강민우의 유전자 검사 결과서였다. 친부 확률 99.999%라는 글자가 모든 사람의 눈에 선명하게 밝혔다. 곧이어 민우의 해맑은 사진과 민준의 어린 시절 사진이 나란히 화면에 떠올랐다. 누가 보아도 부자 관계임을 부정할 수 없는 똑 닮은 모습이었다. 고유라 씨는 자신의 언니의 명예를 훔쳤을 뿐만 아니라 제 아들의 존재를 숨기고 저와 제 아들이 만날 수 있는 5년이라는 시간을 앗아갔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이 폭로되자 유라는 이성을 잃고 괴성을 지르며 아라에게 달려들려 했다. EX, 네가 감히 나를. 하지만 그녀의 추악한 발악은 무대 아래에서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에게 저지당했다. 그녀는 값비싼 드레스가 찢어지는 것도 모른 채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연회장 밖으로 끌려나갔다. 한때 사교계의 신데렐라로 불렸던 그녀의 완벽한 몰락이었다.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쉴 새 없이 질문을 퍼부었고 이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강민주는 아라의 손을 굳게 잡고 단상 중앙에 섰다. 그는 모든 소란을 잠재우는 카리스마로 입을 열었다. 이 모든 혼란은 사람을 잘못 믿은 제 불찰입니다. 진성그룹은 이번 사건을 투명하게 처리하고 고유라 씨에게 법적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그는 아라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에테르노 프로젝트의 진정한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이 모든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실력과 용기를 잃지 않은 고아라 디자이너입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아라를 비췄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그녀는 강민준의 곁에 서서 굳건하고 당당하게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폭풍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론칭 행사장의 폭풍이 지나간 후 세상은 고유라의 추악한 진실로 떠들썩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하루아침에 신데렐라 스토리에서 희대의 사기극으로 전락했다. 진성그룹은 즉시 그녀를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채 차가운 유치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한때 그녀를 떠받들던 사람들은 모두 등을 돌렸고 그녀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법의 심판은 엄정했다. 그녀는 자신의 탐욕에 대한 대가로 길고 외로운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야만 했다. 반면 고아라의 인생에는 새로운 해가 떠올랐다. 강민주는 약속대로 그녀의 명예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었다. 그녀는 에테르노 브랜드의 공식적인 총괄 디자이너로 임명되었고 그녀의 재능은 세상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동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동정이나 호기심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에는 존경과 감탄이 담겨 있었다. 아라는 마침내 자신의 이름과 실력으로 당당히 세상에 설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들 민우였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민주는 국내 최고의 심장 전문의를 수소문하여 민우의 수술을 준비했다. 수술 당일 아라는 수술실 앞을 떠나지 못하고 초조하게 복도를 서성였다. 그때 커다란 손이 그녀의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강민준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곁을 지키며 그녀가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몇 시간 같은 몇 분이 흐르고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다. 의사는 환한 미소로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음을 알렸다. 그 순간 아라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민주는 그녀를 조용히 자신의 품에 안아주었다. 그의 품 안에서 아라는 지난 5년간 자신을 짓눌러왔던 모든 불안과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민우는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다. 퇴원 후 세 사람은 처음으로 진짜 가족으로서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민주는 바쁜 시간을 쪼개어 민우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는 아들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함께 야구를 하며 목이 터져라 응원했다. 5년의 공백을 메우려는 듯 그는 서툴지만 진심 어린 애정으로 아들에게 다가갔다. 민우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내 따뜻한 그의 품에 안기며 그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아라는 부엌 창가에 서서 잔디밭에서 웃고 떠드는 두 남자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꿈에서도 그려보지 못했던 평화롭고 행복한 풍경이었다. 햇살 아래 환하게 웃는 아들의 얼굴, 그리고 그 아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남자의 모습. 그것은 그녀가 겪어온 모든 고통을 보상받기에 충분한 그림이었다. 그녀의 마음속 상처도 서서히 아물기 시작했다. 어느 주말 오후 민주는 아라를 데리고 한적한 언덕으로 향했다. 그곳은 5년 전 그들의 운명이 처음 시작되었던 사고 현장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다. 그는 아라를 돌아보며 품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섬세한 백금 체인에 불사조 문양이 새겨진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그것은 유라가 가지고 있던 가짜가 아닌 강씨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진짜 갑오였다. 5년 전 나는 이 목걸이의 진짜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소. 민준이 그녀의 눈을 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은혜를 갚기는커녕 더 큰 상처와 고통만 안겨주었소. 평생을 사죄하며 살아도 부족할 거요. 하지만 이제는 당신과 민우 곁에서 그 빚을 갚고 싶소. 당신의 남편으로 그리고 민우의 아버지로 당신들의 행복을 평생 지켜주고 싶소. 그는 그녀의 목에 직접 불사조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그리고 그녀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고아라 씨, 나와. 그리고 우리 아들과 함께 진짜 가족이 되어 주겠소? 그의 진심 어린 청혼의 아라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길고 긴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그녀의 인생의 따스한 봄이 찾아온 것이었다. 1년 후 세 사람은 넓은 정원이 있는 그들의 새 집에서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다. 건강해진 민우는 강아지와 함께 잔디밭을 신나게 뛰어다녔고 아라는 테라스의 흔들의자에 앉아 새로운 디자인 스케치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안정감과 행복이 깃들어 있었다. 퇴근하고 돌아온 민준이 그런 그녀의 뒤로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세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따스한 햇살 아래 아름답게 퍼져나갔다. 지독했던 폭풍우는 이제 아득한 과거가 되었다. 그들은 폭풍 속에서 서로를 찾아냈고 이제 함께 눈부신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